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10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0강은 그 9강에서 보셨던 이제 그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9강의 기초를 잡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출제되는 응용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응용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가격 탄력성은 이제 본문에서 특히 정책론에서 어떤 문제 테마, 정책에 맞는 테마를 풀 때 탄력성이란 개념을 모르면은 답을 못 찾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선 이 자체적으로 수요 공급 파트에서 우리가 시험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탄력성은 변화율과 변화율이라는 크기를 논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제원이 딱 떠오르는 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우선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균형을 논한 적이 있었죠. 이 균형이라는 주제하고 가격 탄력성을 접목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쌍축이죠. 이 두 가지 주제는 이미 29회 때도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문으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제품 가격을 비싸게 파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싸게 파는 게 좋으냐, 본인의 이제 수입적인 면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이거를 탄력성으로 이제 설명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113페이지 보시면은 연수 문제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먼저 응용 중에 첫 번째 계산. 이 계산도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만 한번 논하도록 하겠어요. 탄력성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심화할 때 논하도록 하고요. 가격 탄력성이 훨씬 중요하니까 우선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었죠.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요게 이제 탄력성의 크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탄력성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논하는 탄력성이 좋은, 구하는 게 점 탄력성과 호 탄력성 이런 게 나눠지는데, 점 탄력성 논리는 구간마다, 수요곡선상의 점마다 다 탄력성이 달라요. 이거를 미분 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미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런 것까지 내면 시험지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호탄력성 위주로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가격이 변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120원으로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디에서 얼마나 변했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원에서 120원을 변했을 때 100원이 출발점이고 120원이 끝점이지, 기말점이 됩니다. 근데 가격 탄력 계산할 때는 어느 거를 기준으로 계산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탄력성하고 나올 때 탄력성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구간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기준을 뭐로 삼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제원들이 이제 먼저 이제 데이터를 주어줘요. 기초값으로 하라, 아니면 중간값으로 하라라고 데이터가 이제 조건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율을 도출하는 과정인데요. 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주어질 겁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은 기초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기말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어느 걸로 기준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간값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기초, 기말, 중간값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기말값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기초값하고 중간값 위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값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내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가격이 이제 주어진 대로 저희들은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가격 변화분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가격 변화분을 기준가격 나누면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수요량도 기준이 되는 수요량분에 수요량의 이제 변화분을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 논리는 공급의 경우도 똑같아.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의 변화분에 공급량의 변화율을 했잖아요. 동일한 구조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가장 간단하게 출제되는 계산 문제, 가격 탄력 계산 문제는 이 변화율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출 문제에 보면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5%가 이제 변했을 때 수요량이 7%가 변했다면은 이것도 실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퍼센트가 제시해 주면은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돼요. 가격이 이제 밑에니까 5%분의 7%면은 이게 1.4가 나오죠. 보기 그 당시 이 문제가 나와서 보기 4번에 1.4가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스타일은 요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럼 1.4가 나오면 얘는 탄이야, 비탄이야? 그 탄력적이죠. 왜?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율을 이제 주어지는 것보다는 변화율을 도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책에 예제가 있으니까 새로 만든 게보다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수혜량이 5만 개였었더라. 가격이 이제 1,100원일 때 수혜량이 48,000개로 변했네. 가격 탄력성 얼마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본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 수험생분들이 그냥 따봉 이럽니다. 야, 그냥 고민하지 않고 한 문제 계산 문제 맞췄네. 계산 문제가 최대 10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편하게 하나 맞췄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때 가격이 100원에서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했을 때 어느 걸 기준에 따라 탄력성 값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소조항이 항상 보셔야 돼. 단소조항은 탄력 계산 시 뭐다? 기준가 수요량은 최초값을 하라 그랬어요. 최초값은 지금 1,000원에서 1,100원이니까 1,000원 가지고 판단하라는 뜻이야. 그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공식에다 데이터를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럼 기준가격이 1,000원으로 했으니까 1,000원에서 1,100원이니까 얼마가 변한 거야? 100원이 변한 거죠. 그 수요량은 이제 5만 개에서 48,000개니까 5만 개를 기준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48,000개 변했으니까 2,000개가 이제 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변화율을 도출하면 얘는 몇 프로 변한 거야? 얘는 10% 변한 것이고 5만 분의 2,000이니까 얘는 2%가 변한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10%분은 4%가 변한 거죠. 5만 분의 2,000이니까. 그러면 10%가 가격 변한 거야. 그럼 변화로 따지면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4%가 변했다. 그럼 얘는 0.4가 이렇게 나오겠지. 0.4는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 성인고시의 특징이 숫자만 나오면은 포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10문제를 다 포기하면 만점이 75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75점부터 출발하는 것보다는 100점을 기준 상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점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기초값 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죠. 기출문제 보면 박스 안에 탄력성이 똑같은 문제 얼마로 하는데 그 단소를 잘 보세요. 이 당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기초값으로 이제 그 전에 문제가 기초값으로 계산하게 나와서 습관적으로 기초값으로 계산해 봤더니 좀 그 답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당하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소조항 보면 중간값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얼마에서 얼마 변했어요? 9만 원에 11만 원으로 변했지. 그럼 똑같이 이제 중간값이니까 9만 원하고 11만 원의 사이. 그럼 두 개의 가격을 더해. 더하면 얼마 나와요? 20만 원이잖아. 중간값이니까 20만 원을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1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 가지고 하고 변화분이 9만에서 11만 원에 2만 원이 변했으니까 2만 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럼 수요량도 마찬가지죠. 수요량이 지금 108에서 92로 변했잖아. 중간값으로 하라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럼 108하고 92 중간값 안에 두 개를 더해. 더하면 200이잖아요. 나누기 2니까 얼마다? 100이 돼. 그러고 나서 108하고 92 차이만 논하면 되죠? 16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변화를 따지면은 10만 분의 2만이니까 20% 변한 것이고 얘는 100분의 16이니까 16%가 변한 겁니다. 20%분의 16%니까 0.8이 나오고 이것도 1보다 작으니까 비탄이다라고 하는 거죠. 수준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 단계로 이제 다른 탄력성 결합해서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습하시면은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아마 다 맞힐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는 이미 이제 상한선을 보여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한선 보여준 문제는 다음 심화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러나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요 시스템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가격 탄력성에 대한 상향 설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꾸로 가격 탄력성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을 주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에
이거는 이제 출제원들이 기초적인 걸 하면서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아느냐 물어봤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예를 들어서는 2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진 자료. 근데 가격이 변했어. 가격이 5%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질문은 하나야. 그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중에 예를 들어서 보기 3번에 10%가 증가하고 보기 4번에 10%가 감소하고 이런 이제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탄력성이 얼마가 주어졌어? 2가 주어졌고 저기다 결과 2 해놓고 그 밑에 가격이 5%가 상승했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 요거를 여쭤본 겁니다. 이때 출제원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크기하고 방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하고 2%이니까 얘는 10%가 돼. 그럼 10%가 둘 중에 하나야. 증가냐 감소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의외로 증가라고 체크하시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기초를 몰라서 그래. 가격 탄력성은 가격만 변했을 때 수요량과의 관계를 논하는 수요 법칙에 대한 논리예요. 그럼 당연히 수요의 가격 탄력 제시했기 때문에 변화 방향은 얘네들 항상 반대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5%가 상승하면은 2니까 합치면 곱하면 10%고 상승해서 얘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야. 이게 기출문제야. 근데 이거를 학원에서 연습 문제를 내드릴 때 이걸 공급으로 내드릴 수도 있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이 2다.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이렇게 여쭤본 거야. 그 단순 암기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네 해가지고 똑같이 10% 감소를 체크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안 되지. 주어진 건 뭘 주어졌어? 공급의 가격 탄력이 주어진 거야. 그럼 공탄이 2가 나왔어요. 어차피 자극은 똑같이 10%가 상승했어요. 크기는 10%는 마찬가지잖아. 5% 곱하기 2가 결과가 이거니까. 근데 여기 주어진 것은 공급을 주어졌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 위에 다른 요소 일정하다 가정하고 가격만 변했을 때 공급량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즉 공급 법칙을 물어본 거야. 그럼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방향이었어? 같은 방향에 있었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고 공급이니까 얘는 10%가 증가가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이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수요의 탄력을 주었을 때 정답이 4번이었던 거를 공급으로 바꿔가지고 내드렸더니 그때도 10% 감소를 하시더라고요. 왜 찍었어요? 그랬더니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하더라고요. 기출문제는 수요를 낸 것이고 응용문제로 공급을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수요를 냈느냐 공급을 냈느냐 했을 때 이 크기는 차이가 안 생겨요. 근데 뭐가 차이가 생겨? 방향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 계산할 때 항상 크기 방향 두 가지를 계속 신경 쓰면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로 이제 수요 쪽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다행이지 공급으로 내드렸을 때 이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요 공급이 우리가 시험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제 좀 확장해서 그 문제가 여러 개 한번 연습해 볼 예정이지만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이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풀 수가 있느냐라는 방금 책에 있는 예문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문 이 두 가지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책의 116페이지에 나옵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방가로 4번에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단독으로 낸 적은 없어. 이걸 단독으로 내려면 계산으로 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계산은 요걸 낸 적은 없지만은 나중에 이 부분도 계산 문제 연습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계산 내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내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거 공급자의 총수입에 대한 부분이야. 근데 공급자의 총수입을 할 때 들어가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공급자들은 수입을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가격을 책정할 거야. 제품 가격에 대해서. 그럼 제품 가격을 이게 올리는 게 좋은지 내리는 게 좋은지 고가 전략에 유리한지 저가 전략에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공급자의 총수익과 관련 두 번째 이제 탄력성의 주제 했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공급자의 총수입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타이틀에 나와 있지만은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
요거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공급자의 총수입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공급의 탄력성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읽을 필요 없이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왜 그러냐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더 생산하느냐 덜 생산하느냐 생산의 개념이야. 근데 어떤 물건이 공급이 탄력적이야. 생산을 많이 했어. 탄력적인 물건이라 생산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안 사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비탄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하려면 소비자들이 사야 돼. 그럼 소비자들이 뭐에 따라 결정해요? 수요량을 공급자의 결정한 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의 총 수입하고 연관되는 탄력성은 무조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계된다는 뜻입니다. 지문이 하나가 딱 나와요. 전체 탄력성 문제를 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기본 논리 등이 있어요. 그 표 안에 그려져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시해줘. 첫 번째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지문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조건이 나오자마자 떠오르셔야 될 거 있어요. 어차피 이 지문은 10초짜리 지문이거든, 현장에서. 20초짜리 주어진 시간 조건은 10초 다 해결하면 안 되고, 이건 보자마자 2, 3초 만에 해결해야 될 지문입니다. 지금은 한 2, 3년 걸리지만은 연습하면 2, 3초로 줄어들어, 2, 3년이. 수요의 비탄력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예요. 1보다 작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비탄력제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수요가 비탄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격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대체제라 그랬어.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는 순간에 머릿속에 지체 없이 떠오르셔야 될 단어가 대체제가 적다는 거야. 그럼 대체제가 적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거예요? 공급자가 유리한 거야? 그렇죠. 대체가 적으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봉쇄당하잖아. 공급자들이 유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떠오른 시간이 지체 없이야. 이게 지금 지체 있게 나오지만 나중에 지체 없게 나오나요? 비탄력적일 때 조건이 가격을 상승시켰어요. 수요에 따른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상승시켰을 때 공급자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된다라고 지문으로 결론을 내려줘. 그게 O냐 X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입은 어떻게 돼야지 옳게 되냐면 이 수입은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논리다라고 보셔야 돼. 왜 그런지를 따지시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수입이 발생하려면은 가격에다가 사이에 개입된 것이 있어요. 빠진 것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요거를 해석할 수 있냐 여쭤본 건데 가격하고 수요량을 곱하면은 수입이 발생하잖아. 그렇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비탄이야. 수요량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수요량은 여기부터 막 헷갈려 하십니다. 당연히 수요 법칙이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항상 유지가 돼야 돼. 근데 탄력성은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크기라 그랬어. 크기. 근데 비탄력적이야. 가격이 이만큼 상승한 거에 대해서 비탄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 소비량을 줄일 수가 없잖아. 많이 못 줄이죠. 수요량이 줄어드는 폭이 요만큼 됩니다. 탄력성은 요 크기 요걸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의 상승 폭이 수요량 감소 폭을 능가를 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요는 어떻다?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플러스 효과가 수요량 감소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 효과가 의해서 보다 더 큰 효과에 의해서 수입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런 논리죠. 그러면 이거를 비탄력적일 때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 수요가 비탄이네, 대신 적네, 공급자 가격 올렸네, 소비자는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간 폭이 적으니까 공급자들은 대박 터졌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참 좋아요. 경제학은. 그럼 보시다시피 비탄 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비탄력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프를 좀 가파르게 그리시라 그랬잖아. 그럼 비탄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럼 가격을 올린 경우를 논하는 거니까 가격이 P0 상태에서 Q0만큼이 수요가 돼 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요 사각형이 전체 수입이잖아. 사각형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격 곱하기 수요량. 이게 수입이야. 근데 가격을 올린 거야. P1으로 올렸어요. 그럼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이 Q1으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사각형 수입이 요 사각형 수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차이가 나는 것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분은 요 플러스 부분 요것이고요. 수요량 감소에 따른 수입의 마이너스 부분은 요 부분이 돼요. 플러스 커 마이너스 커. 플러스가 큰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일 때는 이 고가 전략이 유리하구나.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한번 공급자 입장에서는 고가 전략이 유리하구나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판단하겠죠. 두 개가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이 중에 하나를 딱 내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야. 탄력적일 때 수요가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대체재가 어떻다는 거야? 대체재가 많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대체재가 많으면은 소비자들이 공급자한테 휘둘릴 여지가 줄어들어요. 소비자가 유리한 거야. 그런데 대체재가 많은지 모르나 봐. 공급자가 가격을 올렸네. 제품 가격을. 그럼 당연히 수입은 어떻게 된다? 수입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량 때문에 그래. 가격이 상승이 탄력적이야.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하겠지. 왜? 방향은 항상 반대방 수요 법칙이니까. 근데 탄력적이야. 가격 상승 효과하고 수요량 감소 효과를 비교했더니 수요량 감소 효과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줄어들어 나타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니까 전체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림 탄력적인 그림을 좀 완만하게 그린 다음에 가격이 P0 상태에서 Q0만큼이 수입이 발생해서 이게 기존 P0 상태에서의 뭐다? 총수입이야, 공급자. 근데 공급자가 가격을 올렸네. 근데 대체재가 많은지 몰랐나 봐. 그럼 가격이 P1으로 올리면 수요량이 Q1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통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차이가 나는 거 하면 가격이 올린 요 삼각형의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요. 대신에 요만큼은 기존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가 능가하기 때문에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다른 대체재로 많이 빠져나가겠구나. 그러면 고가 전략은 실패하겠구나.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뭐죠? 반대로 무슨 전략을 해야 돼? 일시적이나마 저가 전략을 쓰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가격 내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단위 탄력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거 나온 적은 없는데 우리 시험에 두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단위 탄력성이 1일 때고요. 대체재가 적당히 있는 경우야. 그러면은 가격을 올렸을 때 전체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 변하지 않아요. 때문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최선이다 보니까 가격을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가격을 상승해서 단위 탄력적이야.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겠어요. 근데 가격 상승폭하고 수요량 감소폭이 똑같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의 수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각삼각선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뭐 정확하게 못 그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올린 효과하고 감소 효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리고 내리든 전체의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이거를 뭐 다 단독으로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특히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 결과적인 측면을 지문으로 하나를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느 조직에 있을 때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은 그 조직에서 본인이 수요의 탄력성 비탄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탄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조직 내에서 자기 그 업무와 관련돼서 그 나만큼 대체 능력을 가진 사람 직원이 많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제 연봉 협상할 때 요구하는 조건을 이제 관철할 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몸값이 왜 높으냐? 바르셀로나 구단한테 메시가 몸값을 높여달라, 가격을 높여달라 요구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메시하고 능력이 비슷한 능력을 가진 축구 선수, 즉 대체 축구 선수가 많다. 그럼 메시의 요구 조건을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거절할 거야. 근데 그만한 능력을 가진 축구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뭐 능력면에 독점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조건을 구단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등등등에 대한 논리죠. 그래서 항상 조직 내에서 본인 몸값 높이는 방법, 높은 사람은 그 조직에서 그 사람 능력이 비탄이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지. 등등등. 원빈이 영화 출연할 때 몸값이 높은 이유도 그만한 비주얼을 갖춘 남자 배우가 대체 배우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총수입에 대한 부분은 거기 이제 설명이 돼 있듯이 이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가지고 대체제 여부 가지고 수요 탄력성이니까 해석을 하시면 돼요. 10초짜리 지문을 풀기 위해서 뭐 몇 개월을 속성설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흔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산 문제와 더불어서 쌍도마차가 있어요. 중간 건너뛰어 가지고 그 120페이지 한번 볼까요? 120페이지 보면은 이제 균형하고 탄력성을 결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부분은 하지 않고, 기초 강의는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겠어요. 우리 균형은 논한 적이 있었죠? 균형과 탄력성을 이제 결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양상으로 이제 독특성을 가지는 거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형하고 탄력성에 대한 논리를 펼치다 보면은 자료 조건이 주어져요.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대로 지문을 한번 해볼게요. 책에 있지만은 완전 탄력적일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연상이 되잖아. 가격 탄력 완전 탄력적이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뭘 물어보는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야. 그러면은 요거 다음 질문을 읽으셔야지, 출제원이 뭘 물어보고 있구나 하고 확인이 돼요.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순간에, 이거는 균형의 문제구나 라고 현장에서 바로 체크가 돼야 돼요. 균형의 문제가.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라고 지문 하나로 쭉 한 두 줄짜리로 설명이 해줘요. 그럼 읽으시면서 이게 O냐 X냐를 바로 판단하셔야 돼. 근데 원래 균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산 공급선 그린 여기 시초 모델을 잡은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어떻게 됐다는 거 연습을 했잖아, 균형에서는. 근데 여기다가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을 변화시켜야 돼. 무슨 변화냐 봤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구나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완전 탄하고 완전 비탄의 그 모양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럼 이 조건에 맞춰서 이 그래프를 변화시켜야 돼요. 수요가 완전탄이니까 요거를 변화시켜야 돼. 어떻게 변화시켜? 완전탄이면은 수평선이었잖아. 그럼 수평선을 그리고 공급은 그대로 우상의 형태를 잡아 놓으시면은 최초의 균형 상태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 내용이 공급이 증가한 거야. 공급이 증가했다는 곡선이 어느 쪽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우측으로 움직인 거잖아. 증가는 다 우측.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죠? 보시다시피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고요. 뭐만? 거래량만 변했습니다. 그러면 지문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하나 더. 두 번째.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완전 비탄인 경우는 토지가 자연적 특성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아직은 무슨 문제 모르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문제구나라고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균형가가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라고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O냐 X냐 판단하는 거야. 이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돼. 원래는 균형은 이런 모양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변화시킬까? 공급 완전 비탄이네. 아까 우리가 완전 비탄이라는 조건이 모양이 어떻게 돼 있었죠? 가격 탄력 완전 비탄이면은 수직선이었었어. 그 얘를 수직선으로 세워. 그 우하 형태 수요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최초의 균형점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문제의 내용이 뭐예요? 수요가 증가했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우측으로 움직여야 돼요. 곡선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불변. 이렇게 되는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거지, 이게. 이거를 그림으로 다 구현해서 이해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이제 완전 탄인 경우하고 완전 비탄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위에서는 수요를 완전 탄하고 밑에는 공급을 완전 비탄으로 했었죠? 반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완전 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경우는 수평선 잡아뜨리면 돼요. 공급 완전 탄이면은 상대방이 수요가 변하는 모습이 나오겠지. 그럼 특징이 보이지 않아요? 수요 또는 공급이 어느 한쪽이 균형 문제를 출제하면서 완전 탄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제시해 줬잖아요. 그럼 수평선상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어느 한쪽 완전 탄 제시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아?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입니다, 절대. 그런데 여기는 공급 완전 비탄인데 수요가 완전 비탄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 상대방이 공급이 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느 한쪽 완전 비탄으로 제시해 주면은 수직선, 전봇대,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수직선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는 양은 항상 그 자리야. 그러니까 수요 또는 공급 중에 어느 한쪽 완전 탄 제시해 주고 상대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어느 한쪽 완전 비탄이 제시됐을 때 그 상대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때는 양이 변하지가 않아, 이게. 이거를 암기하는 분이 계세요. 뭐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수요에서 완전 비탄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그 지문 읽다가 그림 머릿속에 그려진 다음에 자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10초짜리 지문을 이제 3, 4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거기에 120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 2번, 1, 3, 4번, 121페이지에 수요가 증가 동그라미 1, 2, 3, 4번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각각마다 양가리 1번과 양가리 2번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과 4번, 3번과 4번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에다 이제 양가로 1번하고 2번, 양가로 이제 그 오른쪽도 1, 2번이 있잖아. 그 1, 2번에 대한 논리가 요즘에 주로 나오고요. 이게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29, 28, 27, 26 계속 출제되는 게 동그라미 1, 2번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해볼게요. 그 부분은 이제 이런 완전탄, 완전비탄 논리는 아니고요.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정책론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생략하겠어요.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상대적인 크기가 이게 주어졌어요. 일수록, 완전 비탄, 완전 탄이 아니라 일수록 이렇게 돼. 일수록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했어요. 증가하면 이제 결론이 그 다음에 나오겠지. 균형 가격은 위에다 해야겠다.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된다. 요 표현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제 시험 때까지 엄청 풀으실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잘 보시면은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본 거잖아. 여기서는 크기하고 방향을 잘 표현을 하셔야 돼. 한번 우리가 공급이 증가한다고만 한번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면 우리가 균형에 대한 그 수요 공급을 단순하게 봤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됐어? 가격은 하락했지. 그렇죠?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은 증가했어요. 방향만 따지면 공급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근데 이렇게만 내면은 이거 탄력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균형 문제야. 탄력성이 되려면 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이 앞에 수식어가 더냐, 덜이냐. 여기도 더냐, 덜이냐. 요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즉 가격이 공급이 증가한 비탄력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하냐, 덜 하락하냐. 즉 양은 더 증가하냐, 덜 증가하냐. 요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해석하셔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비탄이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데 어떻게 하락한다? 비탄력적일수록 더 하락하고요. 덜이 아니라 더 하락하고 거래량은 더가 아니라 덜 증가하게 됩니다. 요 주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프로. 수요가 비탄력적 일수록이니까 수요를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좀 더 크게 해봐야겠다. 가격축이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 축이야. 하나는 수요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비수요 곡선이야. B. 하나는 이제 수요를 이렇게 좀 이건 A 수요 곡선이야. 어느 게 더 비탄력적이에요? A하고 B 중에 B가 더 비탄력적이죠? 그럼 비탄력적 일수록이란 말은 이렇게 될 수록이야. 근데 균형을 그렸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돼? 균형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두 개의 공통적인 교차점이 여기잖아. 여기를 공급이 이렇게 지나가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최초의 이 두 개의 물건에 대해서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변했네. 어떻게 변했어요? 공급이 증가한 거야. 공급 증가하면 얘가 어느 쪽 움직여야 돼? 그렇죠. 우측으로 움직여야 돼.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두 물건 A와 B에 있죠? 두 물건의 균형이 깨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비탄력적 일수록이면은 A가 B로 이렇게 갈수록이야. 같은 공급이 변한 거야. 근데 경사가 가팔라 B가. 그러면 경사가 완만한 A를 볼까요? A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해요. 그렇죠? 가격 하락하는데 지금 A는 가격이 여기까지 하락했고요. B는 가격이 여기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어떻게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어떻다? 요거보다는 더 하락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런 논리. 그리고 양을 따져볼까?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경사 가파른 B는 여기까지 증가했고요. 완만한 A는 여기까지 증가한 겁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비탄력적 얘가 이렇게 될수록이야. 이렇게 될수록 A보다는 얘가 거래량이 덜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었지. 그래서 비탄일수록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더 변하고 거래량은 덜 변하게 된다. 이게 워낙 중요한 지문이야. 그래서 이게 하도 많이 나와서 이게 거의 암기하더라고요. 상대방이 B가 주어졌어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하고 비탄일수록 거래량은 덜 변한다. 그래서 B가 더 비거덜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그 빨리빨리 푸는 방법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반대로 탄력적일수록 가면 이걸 거꾸로 하시면 돼.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떻다? 덜 변하고 거래량은 더 변한다. 근데 한쪽으로 이제 정리하셔서 반대로 하면 이거 뒤집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B가 더 비거덜 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B가 더 비거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하실 땐 대신에 책에도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적인 마인드를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오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이때 거꾸로 공급이 주어졌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자체적인 거 이 교과서상에 나온 응용 문제는 지금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계산 유형하고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총수입에 대한 부분하고 균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저 계산 문제랑 계산 형식으로 푸는 거하고 이 균형에 대한 문제는 이 30회 때도 출제를 했다라고 가정하셔야 돼. 다만 이 부분의 총수입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짜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결정 요소도 수요 공급을 한번 잡아봤고 응용적인 세 가지를 잡아봤어요. 이건 전부 다 무슨 탄력성 논한 거냐면은 가격 탄력성만 논한 거야. 가격 탄력성. 수요 법칙, 공급 법칙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한 것처럼 수요에 영향 미치는 가격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요소, 소득도 있고 다른 물건도 막 있었잖아. 그래서 그 논리가 이제 우리 책에 잠깐 이제 나와 있는 게
페이지 116하고 페이지 117페이지 보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요거는 요번 기본 강의할 때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요 논리는 이제 다시 수요의 변화 논리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요거는 이제 거의 그 100%가 계산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가격 탄력성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심화할 때는 테마로 잡아서 할 겁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요 세 가지가 수요에 미치는 독립 변수로서 종류별로 구분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인데,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결합해서 문제가 나오는지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선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은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본 원리를 한 그래프적인 마인드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 효율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문제 풀 때 도움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빠진 것은 우리가 소득 탄력 교차 등만 제외하고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이거를 얼마큼 이해하시는지를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내 걸로 소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두 번째 목차를 만들어 제시해 줬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제론에는 자료가 이제 그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그리고 경기 변동에 대한 주제를 또 만들었어요. 경기 변동이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125페이지부터 쭉 OX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 경기 변동에서는 그럼 어떤 주제가 나오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요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공급 엄청 중요합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 변동을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